황충은 삼국지 정사에서 오랫동안 무명에 가깝게 지내다가 만년의 이름을 떨친 대표적인 장수입니다. 흔히 삼국지연의에서는 노장 장수로서 촉한의 무장들 중에서도 특히 늦게 빛을 본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그의 전반 생애를 살펴보면 연희보다 훨씬 다양한 이력이 담겨 있습니다. 황충은 본래 형주 지역의 군사로 활동하며 처음 이름을 알렸습니다. 형주목이었던 유표는 그를 중랑장으로 임명하여 지방 방위와 군사 통솔을 맡겼고 특히 자신의 조카인 유반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삼국지에 따르면 유반은 삼국지 무대에서는 다소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유표 본인은 내정을 다스리고 현상 유지를 중시한 반면 유반은 적극적으로 강동 방면으로 세력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이에 손권은 유반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태사자를 보내 그 세력을 억제하고 국경 방위를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충은 유반의 무장으로서 주요 방위선을 지켰습니다. 그 무렵 황충은 유반 휘하에서 유연을 수비하였습니다. 당시 유연은 형주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로 황충은 이를 안정적으로 지키며 유반의 세력 확장에 실질적인 군사적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주의 정세는 급변했습니다. 유표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계자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면서 형주 전역이 조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형주가 무너진 뒤에도 황충은 곧바로 세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삼국지에 따르면 그는 조조에게 비장군이라는 군직을 받았고 이어서 장사태수 한현 밑에서 다시 군사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장군은 당시 조조휘하 무장들 중에서도 일정 이상의 무공을 인정받은 자에게 부여되던 명예직으로 이는 황충의 전투 능력이 형주를 넘어 조조 진영에서도 높이 평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장사태수 한현은 강남 방면에서 조조를 대신하여 지역 통제를 맡은 인물로 황충은 그 밑에서 다시금 성실히 지방 방위를 책임졌습니다. 이 시기에도 황충은 나이가 적지 않았으나 그의 용맹과 냉철한 지휘 능력은 젊은 무장들 못지않아 후일 유비에게 귀속되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조조가 척벽대전에서 대패하고 형주에서 철수하자 황충은 더 이상 조조 휘하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 세력을 키워가던 유비에게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이는 황충의 생애에서 두 번째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이 시기 유비는 형주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서천을 넘보았고 황충은 이때부터 유비 진영의 핵심 장수로 다시금 무예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황충은 유비의 입촉 전쟁에도 선봉으로 나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황충전에는 그가 늘 부하 장병들보다 앞장서서 적진을 돌파하며 성벽을 넘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용맹함은 당시 3군 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황충이 얼마나 대담한 기동과 돌격전을 즐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연희에서 강조된 늙은 장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강인하고 공격적인 진짜 황충의 면모였습니다. 선주전에 따르면 유비는 서촉 공략 당시 유장의 장수였던 백수군독 양회의 무례함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에 양회를 직접 불러 그의 무례함을 질책하고 현장에서 참수한 뒤 황충과 타경에게 명하여 곧장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서 황충의 군사적 신뢰도와 행동력은 이미 유비 진영 내에서 확고히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황충은 유비 진영의 서촉 정벌 선봉대로 활약하며 결정적 전투마다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황충전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매번 전열의 맨 앞에서 적진에 돌입해 적진을 함락시키며 자신의 용맹을 유감없이 증명했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휘관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창을 잡고 달려나갔고 이러한 모습은 병사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으며 사기를 높여주었습니다. 이 시기 황충의 활약은 단순한 일개 무장이 아니라 유비 진영이 서천을 손에 넣기까지 결정적인 전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무공은 단순히 기록에서 용맹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전략적 고지를 탈환하고 적군의 주력 부대를 무너뜨리는 데 직결된 실전 공훈이었습니다. 황충은 유비 진영에 합류한 이후에도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투의 최전선에서 용맹을 떨치며 그의 이름을 삼국지 역사에 깊게 새겼습니다. 그 진가가 가장 빛을 발한 전투가 바로 한중 공방전이었습니다. 한중은 조조 진영과 유비 진영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촉과 위 사이의 국경선을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 진영 모두 필사의 각오로 맞섰습니다. 이때 황충은 법정과 협력하여 조조군을 대표하는 명장이자 조조의 친족으로 이름 높은 하후연을 전사시키는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황충전과 선주전 모두 이를 상세히 전하며 황충의 무용과 지휘력이 단순한 선봉장의 역할을 넘어 전략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황충전에 따르면 건한 24년 즉 219년 봄, 황충은 양평에서 면수를 건너 산을 따라 점차 전진하여 정군산의 영체를 구축했습니다. 하후연은 이에 맞서 조조군 정예병을 이끌고 이 요지를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 유비는 황충에게 높은 곳을 점령하게 하고 진과 북소리를 울려 사기를 드높인 뒤 전격적으로 공격을 명했습니다. 황충은 사졸들을 독려하며 적의 예봉을 꺾고 하후연군을 단숨에 붕괴시켰습니다. 함성과 북소리가 하늘을 뒤흔들고 환성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고 전해지니 당시 병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고조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황충은 단 한 번의 대결로 하후연을 참살하고 그의 군대를 대패시켰습니다. 이는 조조군의 큰 축 하나가 꺾인 대사건으로 이후 한중의 주도권이 유비에게 기울게 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전공으로 인해 황충은 정서장군으로 승진하였으며 이는 유비 진영에서도 황충의 무공을 최고 수준으로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하후연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분노와 비탄 속에 직접 친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황충은 이에 굴하지 않고 조조의 본진을 기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적의 군량고를 빼앗아 조조의 군세를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조은별전에 따르면 황충은 이 작전을 위해 기습대로 나섰으나 예정된 시점까지 귀환하지 않아 부장 조은이 크게 염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은은 소수의 기병만 데리고 몸소 황충을 찾아 나섰으며 결국 무사히 귀환한 것으로 보아 큰 피해 없이 작전에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군산 전투에서 황충이 거둔 공적은 삼국지 정사에서조차 단순한 무용담 이상의 철저한 전략 실행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후세에 전해진 일전차면이라는 간결한 표현만으로 황충이 직접 하후연과 일기토를 벌여 일검에 베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황충이 직접 칼끝으로 하후연을 베었다기보다는 그가 이끄는 기습부대가 군세 전체를 동원해 하후연군을 무너뜨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하후연을 패사시킨 것으로 보는 해석이 더 타당합니다. 이는 삼국지의 간략한 표현 방식과 당대 전투 양상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정군산에서의 황충은 단순한 돌격대장이 아니라 법정과 유비가 사전에 준비한 치밀한 유인 전술의 핵심 조커였습니다. 먼저 유비는 하후연을 전장 앞으로 끌어내기 위해 장압이 방어하던 주마곡 방향을 집중 공격하게 했습니다. 유비의 명을 받은 1만 명 규모의 기습부대는 끊임없이 장압을 압박하여 장압 스스로 하후연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습니다. 이 상황은 하후연에게 치명적인 틈을 만들었습니다. 하후연은 자신의 직속 정예 부대 중 절반을 떼어 장압에게 보내 구원하게 했고 이로 인해 본대의 방어력은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이를 정군산에서 주시하던 법정은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여 유비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유비는 즉시 이 상황을 위해 별도로 대기시켜 두었던 황충과 그가 이끄는 특공대를 출격시켰습니다.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대로 황충은 앞서서 적진에 돌입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준비가 덜 된 하후연 본대를 황충의 부대가 기습하자 하후연은 방어에만 급급해 전황을 수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기습의 파상 공격과 혼란 속에서 하후연은 결국 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렇듯 이 작전은 법정의 치밀한 전략 설계와 황충의 대담한 돌격이 완벽히 맞물려 조조군의 핵심 장수를 제거하고 한중 승부의 무게추를 유비 쪽으로 기울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한 명의 대장을 반드시 잡는다는 의도로 계획된 다층적 기만과 기습의 결정체였습니다. 만약 하후연이 장압을 구원하지 않으면 기습대가 장압을 공격하여 전열을 무너뜨리고 하후연이 구원에 나서면 정군산에 대기한 황충이 그 틈을 타 하후연을 공격해 대장을 제거한다는 복합 전략이었습니다. 법정의 전술과 황충의 군사적 실행력이 하나로 결합되어 조조군의 방어축을 꿰뚫고 한중 공방전의 향방을 바꾼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거둔 성과는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황충은 전투 직후 정서장군이라는 사정장군 중 하나로 임명되어 유비 진영에서 그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황충이 단순한 전장 돌격자가 아니라 한 지역의 중요한 전투를 책임지고 승리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지휘관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군산에서 하후연의 전사는 단지 운명의 칼끝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유비의 대담한 결단, 법정의 정밀한 설계,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현장에서 완벽히 실현한 황충의 용맹이 삼위일체로 이룬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황충은 유비 진영 내에서 노장 장수 이상의 존재로서 촉한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유비가 한중왕에 즉위한 뒤 촉한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정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가장 상징적인 인사 중 하나가 바로 황충의 사방장군 임명이었습니다. 이는 유비의 신하들 중에서도
군사적 핵심 인물만이 임명될 수 있는 자리로 황충은 후장군으로 봉해졌습니다.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이는 관우의 전장군, 장비의 우장군, 마초의 좌장군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직위로 황충이 전국구 장수로서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사방장군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위상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관우는 가절월이라는 특권을 받았고 마초와 장비는 가절을 받았으나 황충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절이나 가절월은 군사 지휘권의 자율성을 높이는 상징적인 명예였기에 이는 여전히 황충이 기존 촉한 핵심 무장들에 비해 일부 권한 면에서 차이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권력의 배분 문제였을 뿐 황충의 전공과 실력 자체에 대한 의심은 아니었습니다. 이 인사 문제에서는 관우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관우가 형주를 수비하고 있었기에 직접 황충의 전공을 본 적이 없었고 자존심 강한 관우의 성격상 자신과 동렬로 황충을 올려놓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유비에게 신중히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직접 형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며 황충의 후장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예상대로 관우는 크게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중원의 이름을 떨친 무장으로 오랜 세월 유비의 동료이자 촉한 건국의 핵심 장수로 자부심이 강했던 그로서는 신입 장수인 황충이 같은 반열에 놓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이때 비씨가 고사를 인용하여 관우를 설득했습니다. 관우는 비씨의 말에 마음을 돌리고 끝내 황충의 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은 관우의 고집스러운 성격과 동시에 당시 촉한 내부 인사 운영에 민감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관우를 제외한 군 상층부에서는 황충의 승진을 거의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초는 이미 관서 방면에 저명한 군벌 출신으로 황충과 마찬가지로 편입된 외부 세력이었지만 황충의 공적을 직접 본 마초와 장비는 그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갈량 또한 관우만 아니라면 황충이 사방장군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으니 이는 황충이 조조와 싸운 베테랑으로서 촉간의 강력한 무장 라인에 제대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황충은 이미 정군산 전투에서 하후연을 전사시키고 한중 공방의 승부를 결정지은 장본인이었기에 전장 경험과 실전, 공적만 놓고 보면 단숨에 전국구급 무장 반열에 오를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사방장군 체계가 완성되면서 유비 진영은 관우 장비 마초 황충이라는 사방의 대장군 라인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촉한의 무력을 상징하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비시전에 따르면 유비가 한중왕으로 즉위하면서 사방장군 체계가 완성되자 그는 비씨를 형주로 보내 관우를 직접 전장군으로 임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관우는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사방장군 대열에 황충이 새로 임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시전에 따르면 이 소식을 들은 관우는 대로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전합니다. 대장부가 평생 어찌 노병과 같은 대열에 서겠는가. 관우는 자존심이 지극히 강한 무장이었습니다. 이미 유비와 함께 오랜 세월 전장을 누비며 중원의 이름을 떨쳤고 그 명성은 적장들마저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이가 많고 후발 입장인 황충이 자신과 같은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관우는 한중왕이 제수한 전장군 관직 자체를 거부하고 임명을 받지 않겠다고 강경한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유비의 명을 받아 형주로 파견된 비씨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비씨는 뛰어난 문신이자 설득가로서의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관우를 찾아가 고사를 인용하며 차근차근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비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업을 이루려는 자는 인재를 등용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만 논하지 않습니다. 옛날 전한 고조는 소아와 초참처럼 어릴 적부터 함께한 중신들도 있었고 한신과 진평처럼 나중에 귀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직을 정할 때는 공로와 필요에 따라 한신이 소아보다 높은 지위를 얻었어도 소아와 초참이 감정 상해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겠습니까? 이어 비씨는 관우에게 지금 황충을 높이 쓴 것은 그가 올린 공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며 유비가 마음속으로 황충을 관우와 동일한 반열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비와 관우는 추군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 한 몸처럼 고락을 같이 하는 존재이니 관직의 높고 낮음을 따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비씨의 이 말은 관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고사에 비춰보아도 그리고 현재 유비의 대업을 보더라도 황충의 임명은 반드시 필요한 인사였으며 자신이 이를 문제 삼아 충성의 상징 같은 자리를 내던지는 것은 오히려 대의를 해치는 일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시전은 관우가 크게 깨닫고
곧바로 전장군 관직을 받아들였다고 전합니다. 이 일화는 관우의 자존심 강한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비 진영 내부에서 황충이 어떤 무게감을 갖고 평가받았는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관우조차 반발할 정도로 황충은 후발 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과 용맹으로 인해 기존의 촉한 중행 무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나아가 B씨의 설득은 촉한의 내부 인사 운영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고사를 바탕으로 한 정통성과 합리성을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유비 군의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고 황충이 노장이라는 단어를 넘어 5대 장군급의 실질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한중 전투에서 하후연을 패사시키며 전황을 뒤집는 대공을 세운 황충은 그러나 그 영광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사 삼국지와 관련 별전들을 모두 통틀어 보아도 황충의 죽음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에 따르면 한중 공방전이 끝나고 이듬해인 220년 황충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전장을 누빈 무장답게 병으로 쓰러졌다는 기록도 없고 전상으로 사망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이에 후세 사가들은 그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기력을 다 소모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정만을 전할 뿐입니다. 황충의 죽음은 이렇듯 기록에서도 명확한 사인을 남기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기록 또한 간략하여 유일하게 전해지는 것은 그의 아들 황서가 일찍 죽었기에 후사가 없다는 짤막한 구절뿐입니다. 강력한 무용과는 달리 그의 혈통은 전장의 모든 것을 바친 듯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황충이 세상을 떠난 시점은 유비에게도 불운의 서막과 같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유비가 손호를 정벌하기 1년 전이었기 때문에 연희에서처럼 손호 정벌군의 한 축으로 활약한 적은 없습니다. 만일 정군산에서 보인 그 용맹함으로 손호 정벌에 나섰다면 이릉대전의 전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은 오늘날까지도 자주 언급되는 역사적 만약입니다. 그의 죽음은 촉한의 1세대 무장들이 잇따라 사라진 불운한 연쇄와 맞물려 유비에게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홀로 형주에서 고군분투하다 전사한 관우를 제외하고도 익주 방면에서는 운명의 장난처럼 1년 간격으로 법정, 황충, 장비, 마초가 차례로 사망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조음마저 1차 북벌 이후 세상을 떠나면서 촉한을 지탱해온 1세대 무장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황충에게 내려진 시호는 강우였습니다. 이는 일생을 강직하고 용맹하게 살아간 자에게만 주어지는 드문 시호로 삼국시대 무장들 가운데서도 극히 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영예였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노장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황충은 전투에서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지만 전장과 함께한 그의 일생은 사실상 전장 그 자체였습니다. 긴 세월을 오로지 말 위에서 보낸 그는 죽음으로도 스스로의 명예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유비에게는 관우를 잃은 뒤 연달아 황충과 장비, 마초마저 잃게 되어 촉한 무장진의 전력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황충은 전성기에는 누구보다 늦게 무장 반열에 올랐지만 죽음으로도 촉한의 운명을 함께한 가장 드라마틱한 노장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황충에 대한 정사 삼국지를 중심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황충은 정사보다 훨씬 극적인 이미지로 부각됩니다. 본래 정사에서는 형주 시절부터 유표의 휘하 장수로 비교적 담담하게 등장하지만 연의에서는 강력한 신입 스타 장수로서 유비군과의 첫 만남부터 독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인물로 설정됩니다. 특히 연의에서의 황충 데뷔전은 형남 정벌전을 배경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척벽대전 이후 유비 세력이 본격적으로 형주 남부 사군을 차례차례 평정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실제 역사보다는 연의 특유의 서사적 재미를 위해 많은 허구와 과장이 더해졌습니다. 쉽게 말해 남만 정벌전처럼 본편 스토리 사이의 징검다리 에피소드 격으로 유비의 세력 확장을 과시하는 동시에 새로이 등장할 명장들의 무용담을 장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충은 형남 사군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끝판왕으로 등장합니다. 유비군의 간판 무장인 관우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는 황충이라는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극적으로 표현하려는 장치였습니다. 연의에서는 척벽대전 당시 화용도에서 조조를 일부러 놓아준 뒤 심경이 복잡해진 관우가 다시금 전공을 세우고자 자청하여 장사를 정벌하게 됩니다. 유비는 이를 허락하고 제갈량은 관우에게 태수하냐는 별 볼일 없지만 그 밑에 황충은 늙었어도 실력이 보통이 아니니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장비와 조은에게는 각각 3,000명의 병력을 주었지만 관우에게는 6,000명을 붙여주겠다며 황충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관우는 이를 못마땅해 합니다. 이미 화용도 사건으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제갈량이 황충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자 스스로를 낮잡아 본다고 오해하며 발끈합니다. 결국 그는 그깟 늙은이가 뭐가 두렵냐 라며 제갈량의 만류를 무시하고 도부수 500명만을 거느린 채 장사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때 장사성 내부에서는 유비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한연휘하의 양령이라는 장수가 늙은 황충은 믿을 수 없다며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전장에 나간 양령은 관우와 삼합조차 넘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목이 떨어져 나갔고 이 소식을 들은 한연은 그제야 황충을 불러 직접 싸우게 합니다. 장사의 수문장이나 다름없던 황충은 관우와의 첫 대결에서부터 저력을 보여줍니다. 관우가 오만한 태도로 적은 병력으로 장사성을 직접 공략했음에도 황충은 그의 돌격을 완벽히 막아내고 관우와 일기토를 벌였습니다. 둘은 수십 합을 넘게 주고받는 접전을 펼쳤으나 싸움 도중 불운하게도 황충의 말 무릎이 꺾여 황충은 낙마하고 맙니다. 하지만 관우는 이때 낙마한 적장을 베어 죽이는 것은 대장부의 도리가 아니다 라며 황충을 살려보냅니다. 그는 오히려 황충에게 새로운 말을 바꿔 타고 다시 나오라며 후한 태도를 보였고 황충은 관우의 고결한 기풍에 크게 감동합니다. 황충이 무사히 돌아오자 한연은 황충의 부상을 염려하며 아끼던 명말을 하사하며 이번에는 화를 쓰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밤새 황충은 관우의 의리에 보답하고자 하는 무사로서의 도리와 죽은 한연에게의 충성심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고민 끝에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황충은 결국 다음날 다시 관우와 맞붙기로 결심합니다. 이날 황충은 한연의 명에 따라 활을 쏘되 처음 두 발은 일부러 빗맞춥니다. 관우는 이를 속임수로 오해하고 방심한 채 돌진했으나 이번엔 황충이 관우의 투구 장식을 정확히 꿰뚫어 관우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관우는 그제서야 황충이 전날 자신의 의리에 보답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을 해치지 않았음을 깨닫고 더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물러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성벽 위에서 지켜본 한연은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돌아온 황충을 좌우 병사들에게 붙잡게 하고는 관우와 내통한 것이 틀림없다며 모함합니다. 황충은 무고함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군에게 반역의 누명을 쓴 채 스스로 변명하는 것은 충신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한연은 분노하여 즉시 황충의 목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 순간 이를 지켜보던 한 장수가 돌연 나타나 도부수를 죽이고 황충을 구해냅니다. 그는 바로 위연이었습니다. 위연은 평소부터 황충을 존경하고 한연의 포악함을 증오해왔던 터라 황충의 억울한 죽음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위연은 즉시 백성들을 규합해 장사성을 공격했고 마침내 한연의 목을 베어 그의 폭정을 끝장냈습니다. 승리를 거둔 위연은 관우에게 항복하며 장사성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황충은 위연의 반란과 한연의 죽음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자택에서 근신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관우가 수차례 찾아와 유비 진영에 합류할 것을 권했으나 황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비가 몸소 찾아와 여러 차례 정중히 부탁하고 나서야 황충은 마음을 열고 비로소 유비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장사 공방전에서는 서로를 적수로 인정하고 관우는 황충의 무사적 기계를 높이 사서 낙마한 그를 살려보내주며 황충도 관우의 고결한 태도에 감복하는 의리 넘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덕분에 두 사람은 사실상 전장에서의 무사 대 무사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물로 독자들에게 각인됩니다. 그런데 이 연애 설정이 후반부로 넘어가면 묘한 모순을 낳습니다. 바로 사방 장군 5대 장군 임명 장면에서 정사와 동일하게 관우가 황충과 같은 반열에 놓인 것을 모욕으로 여기며 경노하는 부분이 고스란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방금까지 관우가 황충의 무력을 인정하고 심지어 동등한 적수로 존중했던 모습이 선명한데 막상 공식 임명 단계에서 황충 따위와 나를 한데 였다니 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니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은 사실 연애 특유의 무장 신분 의식과 왕조적 질서의 반영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당시 한왕조 말기라 해도 귀족 사회는 여전히 신분 질서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황충은 무력으로는 관우와 견줄 수 있을지 몰라도 혈통과 배경은 비교할 수 없는 평민 출신의 노장입니다. 반면 관우는 비록 미천한 출신이지만 유비의 의형제로서 촉한의 실질적 개국 공신이며 마초나 장비와 함께 촉한 내에서 사실상 왕조급 대우를 받는 위치였습니다. 즉 전장에서의 적수로서의 존중과 신분과 공적이 결합된 정치적 위상은 별개였던 것입니다. 장사에서 관우가 황충을 용맹한 무사로 인정한 것은
순수한 무력평가였고 오대 장군 임명 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은 자신이 황충과 같은 군신 서열로 공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우는 한중왕 유비의 왕족급 무장이라는 강한 자의식이 있었으므로 신분과 혈통에서 한참 아래로 여겨지던 황충과 동렬 취급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면 연애 속 관우의 태도 변화는 무장의 인간적 모순이라기보다는 고대 왕조의 신분 질서와 무사의 개인적 자존심이 복합적으로 얽힌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감안하면 관우뿐만 아니라 마초 역시 가문 출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촉한 내부에서 외부 출신 황충의 지위 상승을 묵인해 주었던 것도 결국은 그만한 실전, 공로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관우는 황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범국가적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척벽대전 이전부터 조조를 비롯한 여러 군웅에게까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조조차 관우를 곁에 붙잡아 두기 위해 척도마를 시작으로 온갖 진귀한 보물과 미녀를 내리고도 언젠가는 떠나버릴지 몰라 늘 전전긍긍했다고 전해지지요. 관우는 죽은 후에도 신격화되어 관제묘가 세워지고 천하에 그의 사당이 들어설 만큼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후대에까지 숭배되었습니다. 반면 황충은 당시 기준으로 분명 무력만큼은 관우에 뒤지지 않을 용장으로 묘사되지만 연의에서도 그의 출발은 어디까지나 지방관 밑의 무관으로서 미관말직이었습니다. 형주 남부의 토착 무장에 불과했던 황충이 오로지 한중 공방전과 같은 대전투에서 전공을 세워 촉한의 사방장군 반열에 오르는 것은 무공의 결과였지만 관우 입장에서는 이 승진이 다소 격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사방장군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수 호칭이 아니라 개국 공신과 왕족급 신하들을 상징하는 자리였으므로 관우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연의에서 관우가 5대 장군 임명 과정에서 보인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관우는 무력과 전공이 아니라 신분과 지위를 기준으로 정당성을 따졌습니다. 장비는 오랜 의형제이자 친동생 같은 존재였고 조은 역시 유비와 함께한 지 오래된 핵심 무장이었습니다. 마초는 이미 관서 최고의 명문가 자제로서 원래 촉함보다 격이 높은 가문 출신이라 관우 입장에서도 군권상 동급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충은 무력은 대등할지 몰라도 원래는 형주 토착 귀족층도 아닌 단순한 군인 출신이었기에 관우가 자신과 동급으로 인정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우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은 연애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나라와의 외교 협상에서 상대 사신을 모욕하며 외교 파국을 자초한 장면입니다. 관우는 자신의 무용과 의리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강해 조금이라도 자신의 위신을 건드리는 상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우가 황충과의 사방장군 동급 임명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은 단순한 모순이라기보다는 그의 성격적 일관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해석으로는 장사 사건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장사 공방전이 끝난 뒤 관우는 황충의 인품을 직접 확인하고 그를 예우하며 인사를 하러 갔지만 황충은 병을 핑계로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비가 직접 나서서 황충을 설득해 관우 진영에 편입시켜야 했으니 관우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개 무관 출신에게 의리를 지켰다며 직접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셈이니 자존심 강한 관우로서는 마음 한켠에 불만이 쌓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삼국지연의에서 관우가 황충과의 사방장군 동렬 임명을 못마땅해 한 것은 연의서사 내내 보여준 그의 권위 의식과 위신을 중시하는 성격에 근거한 개연성 있는 전개입니다. 무력으로는 인정하지만 신분과 위상으로는 결코 동일선상에 두고 싶지 않았던 관우의 자존심과 당시 시대의 신분질서 인식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역사적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황충의 한중 공방전 에피소드는 정사보다 훨씬 극적이고 풍성한 서사로 확대되어 늙은 장수가 보여주는 마지막 전장의 위용과 지략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연의판 한중 전투에서는 황충이 단순히 무력만 뛰어난 무장이 아니라 책략과 전술에도 능한 베테랑 지휘관으로 그려집니다. 연의에서는 유비가 서촉을 안정시킨 이후에도 위나라가 한중 국경을 넘나들며 촉을 위협하자 고령의 황충이 엄한 책사법정과 함께 원군으로 자원에 출진합니다. 이때 황충은 이미 70대에 가까운 나이였으니 병사들은 물론 제갈량조차 그 무모함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겉으로는 이러다 정말 돌아가십니다 라며 만류했으나 실제로는 황충의 기세를 북돋우기 위한 격장지게였습니다. 이에 응하듯 황충은 장수들 앞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식용으로 걸려있던 묵직한 대도를 나무젓가락 돌리듯
휘둘러 칼춤을 추고 두꺼운 활을 단숨에 부러뜨려 늙어도 아직은 정정하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병사들은 물론 동료 장수들까지 놀랐고 제갈량은 이 광경을 본 뒤 오히려 전투는 이미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호언장담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중에 먼저 주둔하던 맹달을 비롯한 다른 장수들은 황충과 어만이 원군으로 오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원군이라더니 늙은이들이라니 하며 비웃고 명령을 내린 제갈량의 판단까지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황충은 어만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늙은이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자. 황충은 곧바로 실력으로 이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적장 장압을 상대로 돌격해 한 차례 전투를 벌여 선전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연희에서만 등장하는 새로운 폭병이 있었으니 바로 한중태수 한연의 동생인 한호가 하우상과 함께 형의 원수를 갚겠다며 위나라 원군으로 합류한 것입니다. 한호는 형 한연의 죽음에 분노하며 황충을 맹렬히 추격했고 이로 인해 황충과 어만의 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며 일시적으로 패주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본 맹달 일행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유비마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황충은 지금 교병계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곧 보십시오. 교병계란 일부러 군을 후퇴시켜 병사들을 단련하고 적을 깊숙이 유인하는 전술로 노장 황충의 경험과 노련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제갈량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유봉을 지원군으로 보내자고 한 유비의 제안에도 응해 만전을 기했습니다. 유봉이 원군으로 도착했을 때만 해도 많은 장수들과 병사들은 황충이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황충은 제갈량의 예상대로 모든 상황을 치밀하게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황충이 유봉에게 당당히 말하길 이미 모든 것은 계략이니 그저 구경이나 하라고 말하며 자신감 넘치는 노장의 기계를 다시금 증명합니다. 유봉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황충이 순식간에 패주하던 적들을 되치며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는 비로소 제갈량의 말을 떠올리며 감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봉은 지금 너무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이미 큰 공을 세우셨으니 한번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라며 황충을 걱정하며 만류합니다. 하지만 황충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그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있다는 말로 답하며 패주한 장압 일행이 천탕산의 하우덕에게 몸을 의탁했음을 알고는 다시 추격에 나섭니다. 이때 하우덕은 장압과 달리 황충을 나이든 영감이라 얕보았습니다. 하우덕은 장압과 함께 황충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며 한연의 동생인 한호까지 불러들여 무모하게 맞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황충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또다시 어만과 함께 노련한 전술을 펼칩니다. 그는 천탕산에 불을 질러 조조군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산을 뒤덮는 화염과 연기 속에서 병사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어만이 하우덕을 직접 베어냈습니다. 곧이어 황충은 형의 원수를 갚겠다고 나선 한호마저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이 일격으로 황충은 장사성 전투에서 비롯된 과거의 인연을 깨끗이 끝맺었습니다. 적의 연쇄적인 패배로 인해 장압은 더 이상 황충과 어만을 상대할 힘이 없어졌고 결국 정군산의 하후연에게 몸을 피합니다. 여기서부터 연희의 서사는 한중 공방전의 절정으로 향합니다. 유비와 조조 양측 모두 이 순간이 전쟁의 승부처임을 직감하고 직접 전장에 나서 상황을 지휘합니다. 제갈량은 유비와 함께 황충의 연이은 대공을 치하하면서도 아직 남은 하후연이야말로 장압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적수라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격장지게였으니 황충의 기세를 더욱 자극하기 위한 제갈량의 계책이었습니다. 이에 황충은 조나라 노장 연파의 고사를 인용하며 나 황충도 연파와 같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며 자신감 가득한 노장의 패기를 보였습니다. 제갈량은 결국 못 이기는 척하면서 법정과 함께 황충을 다시 출전시킵니다. 첫 교전에서는 황충의 부장 진식이 불운하게도 하후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황충은 곧 전략을 바꾸어 하후연의 조카 하우상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하우상을 인질로 삼아 진식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고 하후연은 이를 받아들여 진식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황충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풀려난 하우상이 조조군 진영으로 돌아가기 직전 황충은 기습적으로 화살을 쏘아 하우상의 등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는 교환이 끝났다고 방심한 하후연의 군사 기세를 무너뜨리는 심리전이자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과감한 기습이었습니다. 하후연은 황충에게 연달아 당한 상황에 크게 화가 나서 이번에는 직접 나서서 황충과 정면으로 싸워서 끝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촉구는 이미 제갈량의 지시를 받아 계곡 곳곳에 깃발을 촘촘히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하후연은 혹시 모를 매복을 의심해 즉시 진격하지 못하고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촉구는 깃발만 세워두었을 뿐이었지만 하후연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기에 의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황충은 하후연의 부장인 두습이 지키던 봉우리를 재빠르게 공략하여 점령했습니다. 이 봉우리는 정군산 일대 전황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황충은 곧바로 법정에게 그곳을 맡겨두고 촉군이 전황을 유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촉군은 지리적으로도 정보면에서도 우위를 가지게 되어 점점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후연은 병사들에게 정보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불안해하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옆에서 장압은 황충의 계책에 걸려들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여러 번 말렸습니다. 하지만 하후연은 장압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군을 이끌고 황충과 싸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전세가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은 봉우리에서 아래 전황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후연군이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법정은 먼저 흰 깃발을 올려 황충에게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황충은 이 신호를 보고 병사들을 안정시키며 곧바로 반격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하후연의 군대는 산세가 험하고 길도 좁아 움직임이 불편한 데다 이미 며칠간 이어진 긴장과 교전으로 피로가 쌓여 전열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자리를 잡고 앉거나 무기를 내려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법정은 이제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흰 깃발 대신 붉은 깃발로 신호를 바꿔 높이 들었습니다. 붉은 깃발은 미리 약속된 합공 신호였기 때문에 황충은 망설임 없이 바로 앞으로 돌격해 하후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결국 황충은 이번 돌격으로 하후연을 쓰러뜨리며 정군산 일대 전투를 완전히 촉군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황충의 이번 행동은 단순한 돌격이 아니라 법정과 미리 계획해둔 신호체계와 지형을 활용한 치밀한 작전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만과 함께하는 내용은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삼국지연의에서만 볼 수 있는 추가된 이야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사에서는 황충이 단독으로 이 전투에 큰 공을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연의판의 설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의에 따르면 황충은 이미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릉대전까지 참여하여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웠다고 전해집니다. 관우가 오나라에 의해 참살된 후 유비는 친히 오나라 정벌에 나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때 황충 역시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끝까지 전선에 나섰습니다. 그 나이에도 황충은 직접 반장을 공격하여 달아나게 만들고 적장을 사적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등 노장이지만 결코 전장에서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관은과 장포가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유비는 기쁜 마음에 나를 지켜주던 충성스러운 장수들은 모두 나이가 들어 이제 쓸모가 없어졌는데 너희 두 조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우니 정말 기쁘구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황충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황충은 스스로 아직 전장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일부 병사만 데리고 단독으로 동호군을 추격해 나갔습니다. 그는 사적을 단숨에 쓰러뜨리고 반장을 다시 패퇴시키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관은과 장포에게 복귀하라고 명령했음에도 황충은 관우의 원수를 반드시 끝까지 쫓아 무찔러야 한다라며 명령을 거부하고 이튿날까지 반장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폭병에 걸려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은 황충은 관은과 장포의 지원으로 구출되었으나 이미 상처가 깊어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황충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서둘러 그의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유비는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충신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에 크게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에 황충은 마지막으로 유비를 위로하듯 이미 천수를 다 누렸고 참된 주인을 만나 평생을 충성할 수 있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황충의 죽음 앞에서 유비는 짐이 벌써 5대 장군 중 3사람을 잃었거늘 그 원수를 아직도 갚지 못했구나라며 크게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에도 유비는 원수를 갚겠다는 집념으로 전군을 계속 몰아붙여 손권의 군대를 공격하고 결국 어느 정도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무리한 정벌로 인해 촉한의 핵심 장수 다수가 전장에서 쓰러지고 유비 자신도 이 무리한 원정의 후유증으로 오래가지 못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연의 독자들에게 촉한의 말로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실제로 황충은 이릉대전 이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사망 원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죽었다는 연희의 이야기는 허구로 여겨집니다.
사망 사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역사학자들은 그가 고령으로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수가 정사 삼국지에서 밝힌 것처럼 황충은 노장이었음에도 그의 싸움터에서의 기백과 용맹은 결코 젊은 장수들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 병사들의 뒤에 머무르는 인물이 아니라 항상 앞장을 서서 병사들을 이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진을 돌파한 장수였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중 전투에서 하후연을 제거한 결정적 공로는 그의 용맹뿐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까지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가 유비의 진영에 합류했을 때만 해도 토착무장이던 황충이 촉의 핵심부에 자리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쌓아 올린 공적과 꾸밈없는 성품으로 자연스럽게 사방장군의 자리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제갈량과 같은 책사들조차 그의 필요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황충은 단지 싸움에서 강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군사들을 돌보고 사기를 북돋아 어려운 싸움도 끝까지 버텨내게 만든 지휘자였습니다. 병사들에게 엄격하되 지나치지 않아 신뢰를 잃지 않았고 본인이 먼저 돌격하는 모습으로 병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관우나 장비처럼 유비의 의형제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촉한 내부에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한 몇 안 되는 외부 인물이라는 점도 그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보통 외부 출신은 정권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황충은 그런 한계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황충의 이름이 후세까지 존경받는 것은 그의 무공만이 아니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와 충성심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맹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황충은 나이를 무기로 삼아 오히려 그 누구보다 믿음직한 노장으로서 촉한의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황충은 단순히 강한 무장이라는 평가로는 부족합니다. 전장을 잘 아는 노장, 부하의 신망을 얻은 지휘자, 공과 덕을 고루 갖춘 난세의 모범이라 할 만합니다. 노장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황충은 오늘날까지도 힘센 노인을 지칭할 때 이름이 인용될 정도로 상징성이 강한 인물입니다. 중국에서도 근력 좋고 담대한 노인을 두고 황충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이미지는 삼국지 연의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연의에서는 황충을 노익장 그 자체로 묘사하며 후대에는 연파나 후한의 폭파장군 마원처럼 본래 노장으로 이름난 인물들조차 황충의 이미지에 가려 상대적으로 덜 언급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 속 황충은 정말 노장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황충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 삼국지연의에서는 220년을 기준으로 75세라는 설정이 붙어있어 출생연도가 145년으로 잡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설적 학색일 뿐 사료적 근거는 없습니다. 황충의 실제 나이를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정사에 남은 기록들 때문입니다. 정사에서는 황충을 일관되게 호쾌하고 용맹한 맹장으로 그렸을 뿐 노쇠하거나 기력이 쇠한 장수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황충의 가족 기록도 상당히 빈약하여 그에게는 요절한 아들 황서 외에는 다른 자식이나 후손, 아내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삼국시대는 자식을 낳아 가문을 잇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나이가 많았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기록상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보면 젊었을 때 낳은 아들이 일찍 죽고 다시 후사를 잇지 못했을 수도 있고 뒤늦게 얻은 자식이 황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노장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습니다. 황충은 200년 무렵 이미 중랑장이라는 비교적 높은 군직에 올라 있었는데 이 정도 직책은 대체로 경험과 무공 혹은 상당한 배경이 있어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대한 젊게 잡아도 최소 30대 초중반에는 중랑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황충은 조조나 관우 등과 비슷한 세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황충이 본격적으로 큰 공을 세우기 시작한 217년 전후에는 적어도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중반에 해당하므로 당시 기준으로는 충분히 노장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이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중왕으로 즉위한 유비가 사방장군 직위를 정할 때 관우가 나를 지켜온 충성스러운 장수는 모두 늙어 쓸모 없어졌는데라는 말을 한 점도 황충의 노장 이미지를 강화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관우가 황충을 노병이라 부르며 불만을 표시한 것은 실제로는 단순히 늙은 병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쓸모없는 병사라는 비하적 뉘앙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관우의 말은 나이보다는 본인의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굳이 많은 멸칭 중 노병을 선택한 것은 실제 나이를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어 해석이 분분합니다. 결국 황충이 실제로 노익장이었는지는 기록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지만 그가 촉한에서 보여준 공적과 후세에 전해진 이미지 덕분에 후대 사람들은
황충을 늙어도 싸움터에서 누구보다 용맹한 장수의 대표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황충은 정사 삼국지에서 관장 마왕조 중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른 네 장수들에 비해 기록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관우, 장비, 마초, 조우는 배송지가 각종 다른 자료들을 찾아 주석을 붙여주었고, 특히 조운의 경우에는 따로 사적을 모은 별전까지 활용하여 본전의 내용이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하지만 황충에게는 그러한 별전이나 보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사방 장군의 칭호를 받고 조운과 함께 유비의 발톱과 어금니로 불릴 정도로 맹활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사와 업적에 대한 기록은 짧게 요약된 내용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익주와 한중에서 큰 공을 세우지 않았다면 황충은 아마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열전조차 쓰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황충의 삶에 대해 알려진 것은 적고, 그의 나이나 젊은 시절의 경력, 유비군에 편입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촉군 내에서의 정확한 위상과 역할 등은 대부분이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관우나 장비처럼 비교적 전승이 풍부한 인물들과 달리 후손이나 가문이 사라져버린 황충에 대해서는 들을 만한 증언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진수 자신이 삼국지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난 이후에 태어났다는 점도 이런 한계에 한몫했습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나관중이 삼국지연의에서 황충을 다룬 방식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나관중은 한중 공방 전에 큰 전공과 사방 장군 임명이라는 핵심 사실을 바탕으로 황충에게 노익장과 명궁이라는 뚜렷한 캐릭터를 부여했고, 이를 통해 황충은 다른 5대 장군과 구분되는 독특한 개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지방태수 휘하의 일개 장군으로 점차 잊혀질 수 있었던 인물을 유비라는 명군을 만나 늦은 나이에 비상하게 하고 죽을 때까지 용맹을 떨친 장수로 재창조한 것은 나관중의 상상력과 서사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삼국지 관련 2차 창작물에서는 노장, 명궁하면 곧바로 황충을 떠올릴 정도로 이 캐릭터성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후대 사람들도 황충의 용맹을 상당히 인상 깊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남북조 시대 송나라와 양나라를 살았던 도홍경이 쓴 고금도검록에는 황충에 대한 야사성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황충은 유비가 남군을 평정할 때 붉은 빛이 도는 특별한 칼을 얻었고, 한중에서 하후연의 군대를 공격할 때는 그 칼로 하루 동안 벤 적이 100명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일화는 사료라기보다는 민간에서 전해지던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겠지만, 삼국지연의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 시기인 남북조 시대부터 황충이 대단한 용장으로 회자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황충은 실록에서는 기록이 적었지만 후세 사람들의 상상과 입소문, 그리고 나관중의 치필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늙어도 강한 장수, 한 번 활을 당기면 반드시 적을 꿰뚫는 명궁으로 굳건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